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캐나다 길을 지배하는 철의 법칙. 여기 메디슨 해 타이거스의 2007년 선수명부가 있다. 찬찬히 들여다본 후 뭔가 특이한 점을 찾아보자. 보이는가? 특이한 점을 찾아내지 못했더라도 실망할 거 없다. 학기계에서조차 오랫동안 아무도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으니까 말이다. 사실 1980년대 중반에 캐나다의 심리학자 로즈 반슬리가 인접한 연령대의 어떤 현상에 주목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다. 반슬리는 남부 엘버터의 레스브리지 브론코스 학기팀의 게임을 보고 있었고, 그 팀은 밴쿠버 자이언츠나 메디슨 해 타이거스처럼 메이저 주니어 A리그 소속팀이었다. 그의 곁에는 아내 파울라와 두 아들도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읽던 파울라가 선수 명부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여보, 당신 이 젊은 친구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알아? 물론이지. 60년대 후반에 태어났을 테니 16살에서 20살 사이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몇 월에 태어났느냐고. 반슬리는 그때를 해상하며 저는 파울라가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명부를 다시 들여다보니 아내가 말한 것이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1월, 2월, 3월생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반슬리는 집안에 있던 자료를 몽땅 찾아내 프로하키 선수들의 생일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흥미를 느낀 그의 아내와 친구인 톰슨까지 가세했고, 그들은 온타리오 주니어 하키리그 선수들의 통계표를 만들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1월에 태어난 선수가 가장 많은 것은 물론 그 차이가 가히 압도적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달은 2월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흥미롭게도 3월이다. 반슬리는 온타리오 주니어 하키리그 선수 중 1월생이 11월생보다 5배 반이나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11살과 13살의 올스타팀 선수들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원정 경기를 뛰기 위해 선발된 선수들로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내셔널 하키리그의 선수들도 결과는 똑같았다. 자료를 보면 볼수록 그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캐나다 하키를 지배하는 철의 법칙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최고 중에 최고로 구성된 어떤 엘리트 하키 선수팀을 선택하더라도 그들의 40%는 1, 3월생, 30%는 4, 6월생, 20%는 7, 9월, 10%는 10, 12월에 태어났다. 그것이 어찌나 신기했던지 반슬리는 마음이 들떠 이렇게 말했다. 오랫동안 심리학계에 몸담아 왔지만 이렇게 강력한 효과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통계적 분석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면 나오니까요. 메디슨 해 타이거스의 선수 명부를 다시 살펴보자. 이제 보이는가? 25명의 선수 중 17명이 1, 4월에 태어났다. 메모리얼 컵 결승전의 득점 장면을 선수들의 이름 대신 생일을 넣어 다시 기록해 보았다. 그러자 캐나다 청소년 하키 결승전이 아니라 정성술의 관점에서 염소 자리, 물병 자리, 물고기 자리에 태어난 10대 소년들을 모아놓고 벌이는 이상한 스포츠적 제사 의식처럼 보였다. 3월 11일생 선수 타이거스의 골대 부분에서 동료인 1월 4일생 선수에게 퍽을 남기고 1월 4일생은 1월 22일생에게 패스한 가운데 3월 12일생에게 공이 돌아갔습니다. 3월 12일생 선수, 4월 27일인 타이거스 골키퍼의 허점을 찌릅니다. 4월 27일생 골키퍼, 잘 막아봤지만 밴쿠버의 3월 6일생 선수가 리바운드에서 다시 쏩니다. 메디슨 햇의 수비수 2월 9일생과 2월 14일생, 1월 10일생이 속수무책인 가운데 퍽을 막기 위해 몸을 날립니다. 3월 6일생 득점. 그러면 이 피리어드는 어떨까?
메디슨 햇의 차례입니다. 타이거스의 득점왕 1월 21일생 경기장 오른쪽으로 치고 내려갑니다. 멈추고 한 바퀴 돌며 밴쿠버의 수비수 2월 15일생을 따돌립니다. 1월 21일생 갑자기 팀 동료인 12월 21일생에게 퍽을 남기고 와우 12월 21일생 막아서는 수비수 5월 17일생을 어깨로 밀치고 1월 21일생에게 삼각 패스를 합니다. 슛! 밴쿠버 수비수 3월 12일생 뛰어들어 슛을 막으려 합니다. 밴쿠버의 골키퍼인 3월 19일생 속수무책으로 바라봅니다. 1월 21일생 득점, 득이양양하게 손을 올립니다. 같은 팀 선수 5월 2일생이 1월 21일생을 얼싸안으며 기쁨을 함께합니다. 생일이 빠른 아이들과 하키의 상관관계,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다. 점성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1년의 첫 3달이 어떤 마법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캐나다에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헤아리고 그에 맞춰 하키 클래스를 짜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월 2일에 10살이 되는 소년은 그해 말까지 만으로 10살이 되지 못한 소년과 함께 하키를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사춘기 이전에는 12달이라는 기간이 엄청난 신체 발달의 차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하키에 미친 나라 캐나다에서는 코치들이 9살이나 10살 무렵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후보군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이때 몇 달간 더 숙달될 수 있는 기회를 누린 소년들이 더 크고 보다 재능이 있어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후보군으로 선별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역 리그에 남아 고작 20여 경기를 뛰는 아이들과 달리 훌륭한 코치, 뛰어난 팀 동료와 함께 한 시즌에 75경기를 소화하고 두세 배로 연습하게 된다. 그 밖에 다른 기회도 폭넓게 주어진다. 물론 출발점을 놓고 보면 후보군의 강점은 선천적이라기보다 그저 몇 개월 더 일찍 태어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창 성장기에 있는 소년들은 훌륭한 코치와 강도 높은 연습 덕분에 정말로 뛰어난 선수로 거듭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메이저 주니어 B리그에 도전해 볼 만한 선수가 되고 거기서 더 큰 리그로 나아갈 수도 있다. 반슬리는 연령대를 기준으로 사람을 선발하고 분류하고 차별적으로 대하게 되면 특정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른 나이에 누가 잘하고 누가 그렇지 못한가를 결정하면, 다시 말해 재능의 유무를 가리고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경험을 하게 해주면 특정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큰 이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축구와 농구에서는 이러한 선발, 분류, 차별화를 하지 않는다. 그 결과 신체 발육이 다소 뒤처진 아이들도 이미 숙달된 다른 친구들만큼 많은 경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야구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미국에서 학교 외 야구 리그는 7월 31일을 기준으로 선수의 연령을 구분하고 일찍부터 선수를 선발한다. 이에 따라 메이저리그에 출전한 선수들을 보면 유난히 8월생이 많다. 유럽 축구 역시 하키나 야구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선수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결과는 마찬가지다. 영국의 경우 기준이 되는 날짜는 9월 1일인데 1990년 프리미어리그에 출전한 선수 중에서 288명이 9월에서 11월에 태어난 반면 고작 136명만 6월에서 8월에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일을 연령 기준으로 삼는 국제 축구 경기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벌어진 국제 청소년 축구 토너먼트에 출전한 선수들 중 135명의 선수가 8월 1일 이후 3개월 사이에 태어났고 고작 22명만 5월에서 7월생이었다. 오늘날 국제 청소년 축구의 연령 기준은 1월 1일이다. 그러면 2007년 중에 청소년 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체코슬로바키아 청소년 국가대표팀의 선수 명부를 살펴보자. 여기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된다. 국가대표팀 선발 과정에 참여한 체코의 축구 코치들이 마치 여름 이후에 태어난 선수들을 짐 보따리와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합의한 것 같아. 물론 하키와 축구는 선택된 소수와 관련된 것이지만
이처럼 편향된 결과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도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다. 예를 들면 연말에 태어난 자녀를 둔 부모는 이듬해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할지 고민하게 마련이다. 5살 배기가 몇 개월 빨리 태어난 아이들과 섞이는 것을 막고 싶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부모는 몇 개월 뒤처진 것으로 인해 유치원에서 겪는 불이익이 무엇이든 금세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건 학기와 마찬가지다. 연초에 태어난 아이가 누리는 아주 작은 이익은 연말에 태어난 아이가 겪는 불이익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이어진다. 성취감과 낙담, 용기, 좌절이 일종의 패턴이 되어 그 아이를 수년간 묶어두는 것이다. 경제학자인 켈리 베다드와 엘리자베스 듀이는 최근에 국제수학과학 연구 경향 성적과 그 시험을 본 아이들이 태어난 달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4학년 학생들 중 일찍 태어난 학생들이 늦게 태어난 학생들에 비해 4 내지 12%포인트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듀이가 설명하는 것처럼 거대한 효과일 수밖에 없다. 지적으로 동등한 4학년 학생들을 학년 기준 1의 양쪽으로 나누 세우면 일찍 태어난 학생들은 상위 18%에 속하는 반면 늦게 태어난 학생들은 상위 68%에 머문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영재반을 나눌 때 확실한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연구에 참여한 듀이는 보다 명쾌하게 설명을 덧붙인다. 스포츠에서와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린 나이에 똑똑한 아이들을 선별합니다. 우등 독서반도 있고 우등 수학반도 있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거나 학교에 입학하면 교사는 숙달되어 잘하는 것과 정말로 똑똑한 것을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달 빨리 태어난 아이들은 상위 코스에 들어가고 더 좋은 걸 배우죠. 이듬해가 되면 그 아이들이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실제로 더 잘하기도 해요.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는 덴마크뿐입니다. 덴마크는 국가 차원에서 10살이 되기까지는 아이들을 능력에 따라 분류하지 않는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덴마크는 선택적으로 변별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 다시 말해 몇 달 먼저 숙달되어 잘하는 효과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실험 결과에 흥미를 느낀 듀이와 베다드는 이번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분석을 해보았다.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인 4년제 대학교에서 같은 연령대 중 나이가 어린 학생들의 성적이 약 11.6% 낮게 나왔다. 첫 단계에서의 숙련도 차이가 사라지지 않은 셈이다. 그 효과는 오랫동안 지속된다. 첫 단계에서의 불이익이 수천 명의 학생에게 대학에 가느냐 못 가느냐, 즉 중산층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진숙쌤 읽어주세요. 네, 듀이는 이러한 결과와 더불어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학년을 나누는 날짜에 따라 아이들을 분류하는 것이 이토록 장기적인 차이를 낳는데 아무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잖아요. 누적적 이득의 치명적 효과, 학기와 빠른 생일 이야기는 성공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는 정상에 오르는 아이들이 가장 똑똑하고 재능이 많다는 통념을 뒤집는다. 물론 프로 하키 선수들은 나나 독자 여러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좋은 출발을 했고 그것은 그들이 노력을 통해 얻거나 마땅히 받아야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기회가 그들의 성공에 결정적이었다. 로버트 머트는 이러한 현상을 마태복음의 유명한 구절을 따 마태복음 효과라고 불렀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시 말해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기회를 얻어낸 사람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최고의 부자들은 세금 환급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다. 최고의 학생들은 최고의 강의를 듣고 피드백을 받는다. 그리고 9에서 10세 어린이 중 덩치가 큰 아이들은 최고의 코치로부터 훈련을 받는다. 결국 성공은 사회학자들이 누적적 이득이라고 부르는 것과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프로 하키 선수는 동료들보다 좀 더 나은 지점에서 출발한다.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낳는 기회로 이어지고 그것은 또 다른 기회로 이어져 결국 그 하키 선수는 천재적 아웃라이어로 거듭나게 된다. 그는 결코 아웃라이어로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의 출발점은 그저 남보다 조금 달랐을 뿐이다. 누가 앞서 있는가를 결정하는 우리의 시스템이 반드시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올스타 리그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고 재능 있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단 하나의 새싹도 놓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체코 공화국의 축구 선수 명부를 다시 살펴보자. 7월, 10월, 11월, 12월에 태어난 선수는 하나도 없고 8월과 9월생은 단 한 명뿐이다. 하반기에 태어난 많은 선수가 선발되지 못해 낙담했고 심지어 아예 축구계에서 밀려났다. 체코의 체육 인구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의 잠재된 재능이 완전히 묻혀버린 것이다. 만약 누군가 체코에서 태어난 체육 꿈나무인데 운 나쁘게 그해 하반기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 나쁜 패를 갖고 태어난 탓에 축구 선수로 성공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그렇다면 체코인이 거의 배관시 하는 다른 스포츠, 예를 들어 하키를 한다면 어떨까? 여기 2007년 세계 챔피언에서 5위를 한 체코 주니어 하키팀 선수 명부가 있다. 그의 하반기에 태어난 이들은 결국 하키도 포기해야만 했다. 선발의 결과가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확실히 보이는가? 성공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간주하면 결국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이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만다. 성취감을 빼앗는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성급하게 실패의 딱지를 붙인다. 또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은 지나치게 추앙하는 반면 실패한 이들을 가혹하게 내버린다. 성공하지 못한 이들에게 불리한 잣대를 들이댔으면서도 말이다. 우리는 누가 성공하고 누가 그렇지 못할지를 결정하는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쉽게 간과해버린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를 뜻한다. 굳이 선발을 해야 한다면 기준 1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태어난 달에 따라 나뉜 두세 개의 하키 리그를 운영할 수도 있다. 같은 달에 태어난 선수들끼리 뛰게 한 다음 올스타 팀을 선별하는 것도 좋다. 만약 하반기에 태어난 캐나다와 체코의 하키 선수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면 체코와 캐나다 국가대표팀의 선택폭은 두 배로 넓어졌을 것이다. 학교에서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1월에서 4월생, 5월에서 8월생, 9월에서 12월생 단위로 끊어서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면 같은 발육 단계에 놓인 학생들끼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물론 학생들의 등록 과정은 예전에 비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지만 특별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자기 잘못도 아닌데 주어진 교육제도 안에서 큰 불이익을 누렸던 학생들에게 기회를 넓혀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스포츠보다 훨씬 더 복잡한 영역에서조차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성공이란 그저 개인의 장점에 따른 결과이며 우리가 만든 규칙이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순한 생각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또래 중 가장 큰 아이라는 특권. 메모리얼컵 결승전이 벌어지기 직전 메디슨 헷 타이거스 소속인 스콧의 아버지 고드워드는 빙판 옆에 서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메디슨 헷 팀의 로고가 적힌 모자와 검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아들이 15살 시절이었죠. 그 조그마한 체구에 워커를 신고 하키 스틱을 든 채 부엌 바닥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키를 했어요. 스콧은 언제나 열정적이었죠. 마이너리그에서 뛸 때는 늘 AAA급 팀에 속해 연습 경기를 했어요. 별난꼬마라거나 싸움닭으로 불리면서 항상 최고의 연습팀에 있었죠. 그는 아들이 생애 최대의 경기를 치를 예정인 빙판 옆에 서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어떤 팀에 속하든 열심히 했죠. 제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열정, 재능 그리고 노력을 성공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부른다. 하지만 또 다른 뭔가가 있다. 와드는
아들에게 특별한 게 있다는 것을 언제 처음으로 알게 됐을까? 제 아들은 언제나 또래 중에서 가장 컸어요. 누구보다 튼튼했고 어린 시절부터 강슛을 날려 득점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이답지 않게 자상하고 배려심이 있어서 팀의 리더였고 또래 중에서 가장 큰 아이, 물론 그랬을 것이다. 스콧 와드는 그 1월 4일에 태어났다. 운 좋게도 엘리트 하키 선수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태어난 것이다. 만약 캐나다 하키 리그의 연령 기준일이 하반기에 있었다면 스콧은 메모리얼컵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대신 집에서 TV로 경기를 봐야 했을지도 모른다. 1만 시간의 법칙, 멍청한 학생에서 천재 프로그래머로. 1971년 미시건 대학은 앤 아버의 빌 애비뉴의 베이지색 벽돌로 지은 컴퓨터 센터를 설립했다. 건물의 큰 방 한가운데에 거대한 메인 컴퓨터가 놓여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했던 어떤 사람에 따르면 그것이 영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마지막 장면을 연상케 한다고 한다. 그 방에는 12개의 천공기, 다시 말해 당시에 컴퓨터 단말기 역할을 하던 장비가 놓여 있었다. 1971년 무렵 그것은 가히 예술의 경지에 있었다. 미시건 대학에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공학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고 컴퓨터 센터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위해 수천 명의 학생이 그 큰 방을 오가고 있었다. 그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빌 조이라는 좀 모자라 보이는 10대 소년이었다. 조이는 컴퓨터 센터가 문을 연 해에 미시건 대학에 입학한 16살짜리 소년이었다. 빼빼 마른 데다 키가 큰 조이의 머리에는 제멋대로 자라난 머리카락이 대걸레처럼 얹혀 있었다. 디트로이트의 외곽에 있는 노스파밍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당시 그는 가장 멍청한 학생 투표 후보에 오른 적이 있고 그의 말 맞다나 여자 손도 한번 못 잡아본 머저리였다. 본래 조이는 생물학자나 수학자가 될 생각이었지만 1학년 내내 컴퓨터 센터를 문턱이 닿도록 드나들더니 그 세계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다. 컴퓨터 센터는 그의 삶 자체였고 그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이면 뭐든 했다. 다행히 그는 컴퓨터 공학 교수의 신임을 얻었고 여름 내내 교수와 함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다. 1975년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원에 들어간 조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세계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박사 과정을 위한 구술 시험에서 그는 세밀하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 시험 감독관들의 말문을 막아버렸다. 그의 수많은 추종자 중 한 명은 그들 중 한 사람은 당시 경험을 예수가 장로들을 꾸짖는 것에 비유했다고 썼다. 이후 조이는 소규모 프로그래머 그룹과 협업하며 유닉스 AT&T가 개발한 유닉스의 코드를 다시 쓰는 일을 맡았다. 조이가 만든 버전은 기막힐 정도로 훌륭했다. 어찌나 훌륭한지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그것을 운영체계로 채택했다. 조이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매킨토시를 프로그램 코드가 다 보이도록 해놓는다면 저는 제가 25년 전에 타이핑했던 것까지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접속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일까? 정답은 빌 조이다. 버클리를 졸업한 빌은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실리콘밸리 기업을 창업했고 그 회사는 컴퓨터 혁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업 중 하나다. 이어 빌은 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를 다시 쓰면서 전설적인 존재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예일 대학의 컴퓨터 공학자인 데이비드 컬런티에 따르면 빌은 현대 컴퓨터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다. 빌 조이의 천재성에 대한 이야기는 수차례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순수한 능력 위주의 사회라는 말이 뒤따랐다.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돈이나 인맥을 통해 앞서 나갈 수 있는 구시대적 네트워크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오로지 재능과 성취로만 평가를 받는 열린 공간이다. 컴퓨터 세계는 최고만 승리할 수 있는 곳으로 조이는 분명 최고 중에 최고였다. 만약 우리가 하키와 축구 선수의 세계를 미리 살펴보지 않았다면 이러한 설명을 믿는 것이 조금은 쉬웠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운동선수 역시
순수한 능력 위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오지 않았는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아웃라이어들이 특정 분야에서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기회, 결정적인 장점을 조합해 높은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빌 조이의 이야기로 돌아가 그에게도 같은 법칙이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진정한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한 매직 넘버. 전 세계의 심리학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해결되었다고 생각해온 질문에 대해 거의 한 세대에 걸쳐 토론을 거듭해왔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다. 타고난 재능이라는 게 있을까? 당연히 대다수가 그렇다고 대답한다. 1월에 태어난 모든 하키 선수가 프로 레벨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 중 오직 타고난 재능이 있는 이들만 그렇게 된다. 성취 공식은 재능 더하기 연습이다. 문제는 심리학자들이 재능 있는 이들의 경력을 관찰하면 할수록 타고난 재능의 역할은 줄어들고 연습이 하는 역할은 커진다는 데 있다. 2명의 동료와 함께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학생들을 연구한 심리학자 K. 안데르스 에릭손은 1990년대 초에 재능 논쟁의 사례 A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우선 그들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은 엘리트로 장래의 세계 수준의 솔로 주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이었다. 두 번째 그룹은 그냥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학생들이고, 세 번째 그룹은 프로급 연주를 해본 적이 없고 공립학교 음악교사가 꾸민 학생들이었다. 연구진은 그룹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집어든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왔는가. 세 그룹에 속하는 모든 학생은 대략 5살 전후에 연주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몇 년간은 대략 일주일에 2~3시간씩 비슷하게 연습을 했지만 8살이 될 무렵부터 변화가 나타났다. 자기 반에서 가장 잘하는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연습을 더 했던 것이다. 9살 때는 일주일에 6시간, 10살 때는 12시간, 14살 때는 16시간으로 연습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20살이 되면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겠다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일주일에 30시간을 연습했다. 결과적으로 20살이 되면 엘리트 학생은 모두 1만 시간을 연습하게 된다. 반면 그냥 잘하는 학생은 모두 8,000시간, 미래 음악 교사는 4,000시간을 연습한다. 이어 에릭손과 그의 동료들은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와 프로 피아니스트를 비교해 보았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아마추어들은 어릴 때 일주일에 3시간 이상 연습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살이 되면 모두 2,000시간 정도 연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로는 20살이 될 때까지 매년 연습 시간을 꾸준히 늘려 바이올리니스트와 마찬가지로 결국 1만 시간에 도달했다. 에릭손의 연구에서 무릎을 치게 되는 부분은 그들이 타고난 천재, 즉 다른 사람이 시간을 쪼개 연습하고 있을 때 노력하지 않고 정상을 올라가 연주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명란쌤 읽으실 수 있으세요? 연치쌤. 더불어 그들은 미완의 대기, 다시 말해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엔 뭔가가 부족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어느 연주자가 최고 수준의 음악학교에 들어갈 만큼 재능이 있다면 실력 차이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게 전부다. 덧붙이자면 최고 중의 최고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열심히 한다.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탁월성을 얻으려면 최소한의 연습량을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사실 연구자들은 진정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매직 넘버에 수긍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1만 시간이다.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레비티는 어느 분야에서든 세계 수준의 전문가, 마스터가 되려면 1만 시간의 연습 시간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작곡가, 야구선수, 소설가, 스케이트 선수, 피아니스트, 체스 선수, 숙달된 범죄자, 그 밖에 어떤 분야에서든 연구를 거듭하면 할수록
이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1만 시간은 대략 하루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간 연습한 것과 같다. 물론 이 수치는 왜 어떤 사람은 연습을 통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러나 어느 분야에서든 이보다 적은 시간을 연습해 세계 수준의 전문가가 탄생한 경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어쩌면 두뇌는 진정한 숙련자의 경지에 접어들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신동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 모차르트는 6살에 작곡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심리학자 마이클 호리는 천재를 말하다 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숙달된 작곡가의 기준에서 볼 때 모차르트의 초기 작품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가장 초기에 나온 것은 대개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점차 발전해 왔다. 모차르트가 어린 시절에 작곡한 협주곡, 특히 처음 7편의 피아노 협주곡은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재배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걸작으로 평가받는 진정한 모차르트의 협주곡 9번, 작품 번호 271은 21살 때부터 만들어졌다. 이는 모차르트가 협주곡을 만들기 시작한 지 10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음악평론가 헤롤드 쉔베르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모차르트의 위대한 작품들이 작곡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나오기 시작한 것을 볼 때 모차르트의 재능은 늦게 개발되었다고 평가한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체스 그랜드마스터가 되려면 약 10년이 필요하다. 전설적인 바비 피셔는 그 시간을 좀 단축해 9년 만에 엘리트 레벨에 들어갔다. 대체 그 10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일만 시간의 고된 연습을 하려면 그 정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1만 시간은 위대함을 낳는 매직 넘버이다. 우리는 체코와 캐나다의 국가대표 스포츠팀 선수 명부를 보면서 혼란스러웠다. 그렇지 않은가? 그 팀에 9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늦게 태어나긴 했어도 재능이 워낙 탁월해 생일이 늦다는 장애를 이겨내고 일찍 태어난 아이들과 어깨를 겨루며 성장한 신동이 최소한 몇 명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에릭소는 그 밖의 재능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의 관점에서는 체코팀의 선수 명부가 전혀 이상하지 않다. 9월 이후에 태어난 신동은 8살 무렵 체격이 작아 올스타팀에 끼지 못하고 더불어 추가적인 훈련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추가적인 훈련이 없으면 프로 하키팀에서 눈독을 들일 만한 선수가 되는데 필요한 1만 시간을 채울 수 없다. 1만 시간의 훈련으로 뒷심을 쌓지 않으면 최고 수준의 플레이를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것도 불가능하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음악 신동이라 불리는 모차르트도 1만 시간의 훈련을 통해 독창적인 작품을 썼다. 연습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1만 시간의 법칙에서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1만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라는 점이다. 성인이 아닌 경우 스스로의 힘만으로 그 정도의 연습을 해낼 수는 없다.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부모가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곤궁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연습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없으면 안 되므로 가난해서도 곤란하다. 맞아, 여기까지 맞아요. 대개의 경우 특수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종류의 기회를 붙잡아야 그 수치에 도달할 정도로 연습을 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셨습니다. 연습하라는 거구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군요.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